네, 그러면 고려의 다양한 사상과 그리고 신앙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학습지 풀어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려의 불교 같은 경우는 그 관료라고 하죠. 관료층이 굉장히 후원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성장을 해서 고려인들의 일상생활과 정신세계에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유교 같은 경우에는 유교는 통치체제 정비 같은 측면에서 원활하게 기능을 했기 때문에 국가 통치 이념으로서 작용을 했고요. 또 도교나 민간 신앙 같은 요소도 국가 차원의 행사에서 거행했어요. 예를 들어 연등회와 팔관회 같은 행사들은 도교나 민간 신앙의 요소가 아주 짙은 행사들이죠. 이것을 국가 차원에서 거행을 했기 때문에 고려 사회의 사상과 신앙에 대해서 말해보라 라고 한다면 불교뿐만 아니라 유교 그리고 도교와 민간 신앙들이 굉장히 혼재되어 있었고 공존하고 있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씩 좀 자세히 들여다봅시다. 불교를 좀 볼게요. 고려 초기에는 지방 호족의 후원을 받았던 선종이 굉장히 유행했어요. 선종이 굉장히 유행을 했는데 점점 왕실이나 문벌 가문의 후원을 받게 된 교종이 점점 더 성장을 하면서 기존의 선종과 교종의 대립이 심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려에 광종이라는 왕 때 균여라는 승려가 있었는데요. 이 균여라는 승려가 이거 지금 교종과 선종의 대립이 굉장히 심하다. 이거 지켜만 보면 안 되겠다 싶어서 교종을 융합하고 선종과의 균형을 추구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자, 고려 초기에는 균여라는 승려가 있었다. 자, 고려 중기에 이르러서는 아주 유명한 승려가 한 분 더 등장합니다. 바로 의천인데요. 의천대사인데요. 의천은 화엄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일단 통합해버려요. 다양한 그 교종의 분파를 화엄종을 중심으로 모여라. 우리 여기로 통일하자. 통합해버리고요. 뿐만 아니라 선종 또한 통합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교종이라고 해서 다 교종이 아니고 교종 내에서도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 다양한 의견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들을 한 가지로 통합을 해버리고 선종 중에서도 다양한 의견과 사상이 있었는데 그것을 통합해서 의천은 선종을 통합해서 무엇을 개창했냐면 천태종을 개창합니다. 의천은 교종을 통합하는 데는 화엄종을 중심으로 통합을 했고 선종을 통합하는 데는 천태종을 개창해서 통합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이 의천이 교종과 선종을 이렇게 통합을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무엇을 강조를 했냐면 바로 교관겸수를 강조를 합니다. 교관겸수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론을 배우는 경전을 공부하는 게 교종이라고 했죠, 선생님이. 이 이론을 배우는 교종과 깨달음을 얻기 위한 선종을 말하는 거죠. 참선은 함께 겸해서 함께 수행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결국 어느 한쪽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이론, 참선 모두 함께 수행을 하여야 한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관겸수입니다. 자, 무신정변이 일어났어요. 고려 때 무신정변이 일어나서 무신정권이 성립이 되죠. 이 무신정권 사람들은 선종을 후원했는데요. 왜냐하면 기존의 교종이 이 무신정변에 굉장히 적대적이었기 때문에 무신정권에 대해서 적대적이었기 때문에 선종을 후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신정변 이후에 등장한 유명한 승려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분이 바로 진울이에요. 진울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운동을 하나 전개를 했는데 그게 바로 수선사 결사 운동입니다. 진울은 수선사를 중심으로 우리 노동하고 검소하게 살고 이렇게
운동을 해보자. 우리 막 속세에 타락하지 말고 정말 공부를 제대로 해보자 하는 수선사 결사 운동을 전개했고요. 수선사는 절 사찰 이름입니다. 수선사를 중심으로 이렇게 이런 운동을 했고, 의천이 교관 감수를 주장한 것처럼 진울 역시도 여러 사상을 주장을 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정해쌍수와 도노점수를 강조했어요. 정해쌍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친구가 뭐 정해가 쌍수했어요 이렇게 장난으로 막 외우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말이 조금 어렵죠. 어떻게 외우든 자신만의 재밌는 뭐 방법을 만들어서 외우는 거는 선생님은 뭐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생소한 단어들이니까 그런 식으로 친근하게 다가가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정해쌍수가 무슨 뜻이냐면 선종과 참선을 말하는 거죠. 이 참선과 경전을 배우는 것, 이론을 공부하는 이 교학을 분리할 것이 아니다. 두 개를 동시에 함께 수행을 해야 한다라는 뜻이고요. 도노 점수 같은 건 무슨 뜻이냐면 먼저 도노를 하는 거예요. 여기 도노의 뜻이 뭐예요? 깨달음이잖아요. 먼저 내 마음이 그 부처라는 그런 깨달음을 얻은 후에 그 후에 점진적으로 수행을 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꾸준히 수행을 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도노점수에서는 깨달음이 먼저고 그 다음에 점진적으로 수행을 하라고 했으니까 선종인 조계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해심 같은 경우에는 유불일치설을 주장을 했어요. 유교와 불교는 다를 게 없다. 결국 이들이 지향하는 것은 다 똑같다라고 하는 사상이에요. 유교나 도교나 모두 부처의 법에서 흘러나온 거기 때문에 차이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다. 이런 유불일치설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후에 성리학이 수용이 되게 되는데 사상적인 토대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자, 요새 같은 경우에는 백년사를 중심으로 결사운동을 주도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백년사 결사운동 역시 이런 약간 세속적인 것에 빠져 있었던 불교계를 비판하고 타락한 불교계를 또 비판하고 혁신하려는 그런 움직임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요새 백년사 결사운동은 지방에 있던 하층민들의 호응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자, 그럼 원간섭기에는 어떤 모습들이 나타났을까요? 원간섭기에는 검문세족이라는 사람들이 등장을 했죠. 그래서 불교계에도 이 검문세족의 후원을 받는 불교 세력들이 굉장히 많은 폐단을 일으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교의 승려들은 열심히 수행을 하고 경전을 읽으면서 교리를 쌓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업적인 이득을 취하거나 이런 행동들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연히 고려 말에 신진 사대부들이 굉장히 비판을 했다고 합니다. 자, 우리 도교와 풍수지리설 그리고 민간신앙을 먼저 이제 그 다음으로 살펴볼게요. 도교 같은 경우에는 어떤 행사가 하나 있었냐면 초제라는 행사가 있었어요. 국가의 안녕과 왕실의 번영을 위해서 기도를 드리는 거죠. 초제라는 행사가 있었고 보건궁을 건립을 해요. 보건궁이 뭐냐면 여러분 고려는 통치체제의 통치 이념은 뭐였어요? 유교였죠. 그리고 정신세계와 일상생활은 불교였죠. 그럼 도교는 어떤 곳에 영향을 끼쳤다고 했죠? 국가 차원에서 행사할 때 도교적인 측면이 나타난다고 했어요. 그런데 예종 때에는 보건궁이라는 도교 사원이 건립되기도 합니다. 신기하죠? 그리고 풍수지리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도참사상과 결합을 해가지고 국가의 정책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예를 들어 서경 길지설이라든지 서경이 굉장히 풍수지리학적으로 길지더라 이런 내용들. 그래서 숙종 같은 경우에는 또 남경이라는 곳을 건설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고려 중기에 큰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이 풍수지리설의 영향을 받아서 서경이 길지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경으로 가야 한다 라는 운동이 하나 있었죠. 어떤 거죠? 자, 모두들 서경하면 딱 이 단어가 떠올라야 돼요. 노청의 서경천도 운동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런 그냥 신앙일 뿐인데 이것에서 영향을 받아서 중차대한 국가의 어떤 이런 운동까지도 나아가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은 김부식이 진압을 했었죠. 관군이 진압을 했습니다. 자, 민간신앙 같은 경우에는 뭐 산악을 숭배하기도 했고요. 무격신앙도 있었는데 교과서에서 사료로 좀 나타나는 부분은 바로 이 성황신앙입니다. 성황신앙은 성황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그런 신앙이에요. 그래서 왜 성황나무, 성황당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사극 같은 거 보면 나오잖아요. 바로 그런 신앙을 말합니다. 이따가 자료로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럼 유학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학은 초기에는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래서 육두품 출신의 학자를 등용하기도 했고, 또 개경과 서경에는 학교를 직접 세워가지고 유학을 장려했대요. 또 과거제는 언제 시행됐죠? 그렇죠. 광종 때 이 과거제를 시행해서 유교적인 소양을 갖춘 관리들을 선발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행을 하기도 했고, 성종 때에는 국자감을 설립해서 학교로 이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다 중앙의 이야기잖아요. 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경학박사 사람들을 이제 파견을 해가지고 계속 유교를 전파를 했다고 합니다. 고려 중기로 넘어가면 이 유학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심화가 돼요. 굉장히 깊어져서 최충이라는 사람이 구제학당을 만들기도 해요. 이게 뭐냐면 학원이에요. 말 그대로 학원. 사립교육기관인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인기가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사학 12도들이 막 융성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사립교육기관이 굉장히 핫플레이스가 되니까 개경의 사학 12도라는 이름난 학자 그리고 관리들이 이런 사학들을 막 설립을 했는데 그 중에서 12개가 굉장히 융성을 했다고 해요. 이걸 보고 사학 12도라고 해요. 자, 지금 문제야. 뭐가 문제예요? 이것을 21세기 현실로 생각을 해봅시다. 사람들이 지금 전부 다 매땡 스터디, 어디 입시학원 다 이쪽으로 지금 학생들이 가고 학교에서는 공부를 제대로 안 하는 거야. 사람들 다 글로 몰리고 학교는 텅 비었어. 공교육이 지금 무너져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왕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공교육을 다시 살려야겠죠. 그래서 관학진흥책을 추진을 하는데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먼저 어떻게 했냐면 숙종 같은 경우에는 서적포를 설치해서 서적을 간행했어요. 도서관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그리고 국학에 당시 학교였던 국학에 칠제를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전문 강좌예요. 최충에 구제학장이 있었잖아요. 이 구제학장처럼 국학에도 칠제라는 전문 강좌를 설치를 해가지고 유학을 더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게 이렇게 설치를 하고요. 또 예종 때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집안의 사정이 너무 어렵거나 이런 친구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또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는 포상을 주어야 더 열심히 동기부여가 되겠죠. 그래서 예종 때는 장학기관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게 바로 양현고입니다. 양현고라는 장학재단을 마련을 해서 장학금도 주고 막 열심히 유학자들을 키워냈습니다. 인종 같은 경우에는 경사 6학을 정비해가지고 유학교육을 더 강화를 했습니다.
자, 이제 성리학으로 넘어가 볼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성리학으로 넘어갈게요. 성리학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전래가 되었냐면 원나라에서 도입이 됩니다. 충렬왕 때 어떤 인물이 원나라에서 성리학을 배워와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안향 선생님입니다. 자, 안향이 성리학을 도입을 해서 발전되기 시작해요. 이재현이나 이색 같은 사람들한테 발전이 되고 더 심화돼서 정몽주나 권근, 정도전 굉장히 지금 많이 들어본 사람들이죠. 고려말, 여말 선초에 굉장히 이름을 많이 날린 사람들이에요. 조선까지 건국을 하게 되는. 자, 이런 사람들 우리가 뭐라고 하죠? 네, 신진사대부라고 합니다. 이 신진사대부들한테 계승이 되고 이 신진사대부들은 불교계를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 불교 승려들이 참선을 수행하고 교리를 쌓으려고 하지 않고 상업적인 행위를 통해 이득을 취하려고 하고 폐단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다고 했죠. 그러니까 당연히 비판을 하고 이러한 성리학은 이 고려 개혁의 이념으로서 작용을 합니다. 교육기관도 개편됐어요. 원래 국자감이었는데 이름이 국학으로 바뀌었고 성균관으로 바뀌었고 마지막으로 라스트로 성균관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에는 성균관 이렇게 진행되게 되죠. 자, 성균관은 공민왕 때 됐어요. 바뀌었어요. 역사서의 편찬을 좀 살펴봅시다. 고려가 처음 세워졌을 때부터 다양한 역사서를 편찬을 하고 있었어요. 실록을 포함해서. 하지만 현종 때 거란이 침략했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게 다 불타서 소실됐어요.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역사서가 다 남아있는 게 없으니까 어쨌든 누군가는 다시 역사를 기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태종부터 목종까지의 이거 오타입니다, 여러분. 태조예요. 지금 바꿀게요. 태조부터 목종의 역사를 정리한 7대 실록을 편찬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전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남아있지는 않아요. 자, 그 다음에 고려 중기로 넘어갈게요. 중기 때 인종이라는 왕 때 김부식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김부식이 묘청의 난을 진압했어요. 여러분, 묘청하면 뭐죠? 그렇죠. 서경천도 운동을 진행했던 인물이죠. 이 사람이 서경천도 운동이 제대로 안 되니까 봉기를 일으켰는데 이것을 김부식이 진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분열된 민심을 수습해버리고 조금 더 중앙 집권적으로 체제를 정비해야겠다라는 필요성이 있는 거죠. 좀 큰 난이 일어났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위해 삼국사기를 편찬합니다. 삼국사기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서예요. 가장 오래됐어요. 왜냐하면 7대 실록이 남아있지도 않고 그 전에 역사서들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삼국사기의 중요한 특징이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을 바탕으로 서술이 되었다는 거예요. 유교적으로 서술했다라고 알고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기전체 서술인데요. 선생님이 기전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준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기전체가 뭐예요? 원래 우리 책을 쓸 때, 역사서를 쓸 때 1월 1일, 오늘은 뭐 했다, 왕이 어떻게 했다. 1월 2일, 왕이 밥을 드셨다. 1월 3일, 무슨 일이 있었다. 이렇게 쓰는 걸 편년체라고 해요. 일어난 연도별로 이렇게 순서대로 쓰는 걸 편년체라고 하는데 기전체는 뭐냐면 이게 너무 불편한 거야. 편년체로 쓰다 보니까 이런 게 쓰는 게. 그러면 만약에 나중에 후대에 왕이 김인혜 선생님이랑 독대한 내용을 좀 찾고 싶어요. 그런데 편년체 서술은 그거를 하나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있어야 돼. 김인혜라는 단어를 찾아야 되니까요. 그쵸? 그래서 기전체 같은 경우에는 주제별로 나눠요. 여러분들도 교과서 같은 거 공부할 때 단원이 있고 주제가 있고 다 나눠져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 고려를 펴하면 여러분들이 고려 파트를 바로 필 수 있는 것처럼요. 이것이 바로 주제잖아요. 기전체는 본기, 왕의 이야기가 써져 있는 본기, 그리고 제후들의 이야기가 써져 있는 세가, 그 다음에 제도나 문화나 지리 같은 내용이 써져 있는 지,
연표가 적혀있는 표, 여러 신화의 전기가 써져 있는 열전 순으로 이제 서술되어 있는 역사서술 체제입니다. 서술 방법인 거죠. 그래서 만약에 기전체에서 선생님의 얘기를 찾고 싶다면 여러 신화의 이야기가 담긴 김인의 열전을 찾아보면 되겠죠. 이해가 됐나요? 자, 그럼 그 다음에 후기를 좀 살펴볼게요. 무신정변, 그 고려 후기는 두 가지로 좀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무신정변이 일어난 이유와 원간섭기 부분입니다. 일단 고려 후기는 무신정변이나 원간섭기나 모두 큰 사건들이죠. 그러면서 굉장히 사회가 혼란스럽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게 형성이 됐냐면 민족의식이라는 게 형성이 됐어요. 민족의식이라는 게 형성이 되었고 전통적이고 자주적인 역사관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전의 역사서는 중앙집권 강화를 위해서 서술된 역사서들이에요. 하지만 점점 민족적인 의식, 그리고 자주적인, 독자적인, 정통적인 이런 역사관이 등장하기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무엇을 시조로 강조를 했냐면 바로 단군 왕검 있죠. 이 단군을 민족의 시조로 강조를 하면서 결국 우리는 다 같은 민족이야. 우리의 뿌리는 같아. 이렇게 강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신정변 이후에 이규보라는 사람이 동명왕편을 썼어요. 동명왕이 누구예요? 고구려의 시조예요. 고구려의 시조 이야기를 하면서 고구려는 고구려를 계승하였다라는 것을 주장을 했고요. 굉장히 더 강조를 했고요. 그래서 이규보의 동명왕편에는 고구려의 계승 의식이 반영이 되어 있고, 원간섭기에 굉장히 혼란스럽잖아요. 지금 원나라가 막 몽골을 막 쳐들어오고 막 이런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에는 이련이라는 스님이 삼국유사를 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삼국유사 같은 경우에는 삼국사기랑 굉장히 이름이 비슷하죠. 뒤에만 다르잖아요. 그쵸? 그래서 헷갈리는 친구 있는데 삼국유사 같은 경우에는 불교를 중심으로 이 이련이 승려였어요. 스님이에요. 이련 스님이 쓴 책이니까 당연히 불교를 중심으로 썼고, 자, 김부식의 삼국사기 같은 경우에는 뭐를 중심으로 썼다고 했어요? 유교적 사상이라고 했죠.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이었기 때문에 그게 과연 있는 일이야? 합리적인 일이야? 이건 사실이 아닌 것 같은데 하면 가차없이 다 빼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같은 경우에는 막 신화 같은 거 있잖아요. 신화 있잖아요. 막 알에서 태어났고 막 이런 것들. 김부식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사람이 알에서 태어나? 그런 얘기는 다 빼. 이런 식으로 약간 그러니까 조금 더 과장해서 말하자면 이런 식으로 합리적인 서술을 했다면 이런 같은 경우에는 이런 내용도 모두 다 포함을 해서 야사나 신화, 전설 모두 포함을 해가지고 서술을 했습니다. 자, 이승유라는 사람도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제왕운기라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고려를 중국과는 구별되는 독자적인 국가임을 주장을 하면서 독자성과 자주성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여기 쓰지는 않았는데 고려 말에는요. 교과서 61쪽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고려 말에는 이런 대의명분을 중시하는 성리학이 더욱더 발전되면서, 왜냐면 신실사대부도 고려 말에는 점점 이제 등장을 하잖아요. 성리학적 사관이 이제 대두를 하면서 이재현이라는 사람이 사략이라는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략은 조선 초에 고려사를 편찬할 때 기본적인 자료로 활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그러면 탐구활동 같이 풀어볼게요. 다양한 종교와 사상의 공존 59페이지, 교과서 59페이지에 있는 탐구활동입니다. 자료 1에서 3과 관련된 사상이나 종교가 무엇인지 적어보자. 자, 적어봅시다. 1. 도성기에서는 고려 땅에 3곳의 수도가 있으니 여기다. 그래서 이렇게 지내면 36개국이 와서 조공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고려 땅에, 자연 환경에 3곳이 아주 중요한 곳이다. 그래서 이렇게 지내면 조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건 바로 뭘까요?
네, 맞습니다. 풍수지리설을 말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호랑이가 많은 사람과 가축을 해쳐서 사람들이 모두 무서워했대요. 그래서 왕이 사신을 보내가지고 배가, 목명, 성왕의 제사를 지내서 재앙이 물러가도록 빌게 하였다고 합니다. 자, 이거는 무슨 신앙이에요? 성왕신앙이죠. 자, 민간 신앙 중에서 성왕의 제사를 지냈다고 하는 것을 보아 성왕신앙입니다. 자, 자료 3을 볼게요. 천자께서 천묘한 현무한 도를 듣고자 하는 뜻을 헤아려 고려에 사신을 파견하면서 도사 2명을 딸려 보냈대요. 도사 2명이 왔고 그 중에 예종은 신앙이 굉장히 돈독해서 보건관을 처음 세워서 도가 높고 참된 도사 10여 명을 받들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보건관, 보건궁 설치했다고 했죠. 바로 예종 때 도교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관련된 사상이나 종교가 무엇인지 적어봅시다. 바로 풍수지리설, 성왕신앙, 도교입니다. 그렇다면 고려에서는 이와 같이 다양한 사상들이 공존할 수 있었던 이유가 과연 뭘까요?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게 한꺼번에 공존을 할 수 있었을까? 맞아요. 고려는 무조건 이게 답이야. 무조건 이게 최고야. 짱이야. 이런 절대시하는 관념이 없었고요. 각 사상과 종교의 역할을 인정을 했고 적절히 활용을 했기 때문에 일단 이들이 공존이 할 수 있었고 고려 자체가 굉장히 다원적인 사회였고 개방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이런 사고를 바탕으로 국정을 운영하면서 여러 사상과 종교를 포괄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고려 후기의 역사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왜냐하면 역사서가 종류도 많고 어렵고 여러분들한테 생소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역사서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려고 선생님이 이 문제를 가져왔어요. 주어진 내용을 넣어 고려 전기와 비교해 달라진 고려 후기 역사서의 특징을 서술해보자. 자, 위로 올라가 봅시다. 자, 전기와 후기에 특징이 있다고 했어요. 전기에는 중앙 집권 강화 목적으로 세대를 정비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편찬했다고 한다면 후기에 무신정변이나 원간섭기 같은 사건들을 겪으면서 민족의식이 형성되고 전통적인 자주적 역사관이 등장했다고 선생님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등장한 책들이 이것들이고요. 자, 그래서 우리 그러면 이 단어를 모두 사용을 해서 고려 후기 역사서의 특징을 한번 써봅시다. 무신정변과 몽고 침략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였죠. 무신정변 이후의 사회적 혼란과 몽고 침략의 위기를 겪은 후에 어떻게 되었다? 민족의식과 자주성을 바탕으로 고려의 고유 문화를 올바르게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유 문화라고 하면 뭐라고 하겠어요? 그렇죠. 단군을 시조로 해서 민족의식을 형성을 했고 고려의 자주성을 확인을 했으니 우리는 중국과 대등한 고유한 나라이다. 이런 사상들이 깔리게 되면서 고유 문화를 올바르게 이해하고자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조선 파트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